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S22로 모든 디바이스를 활짝 연결할 시간. 삼성 갤럭시 S22. 삼성 갤럭시 S22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오창익의 뉴스 공감. 철저한 민주 정체, 철저한 사상의 자유, 철저한 경제 균등, 철저한 인권 평등.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익입니다. 4.19 직후 박두진 시인이 쓴 우리의 깃발을 내린 것은 아니다의 한 구절입니다. 62년 전 순결했던 청춘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살려내려고 했던 이 땅의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오늘입니다. 4월 19일, 그날처럼 오늘도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에서는요. 4.19 혁명 62주년을 비롯한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고요. 오창익의 창에서는 조국의 강을 건너자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픽 인터뷰에서는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를 지낸 박경서 박사를 스튜디오로 모시고요. 이 땅의 평화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어지는 화요일의 고정 코너 평화공감에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모시고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로 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창익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어플리케이션 빵톡으로 실시간 글 남겨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 오창익의 뉴스 공감에선 보이는 라디오로도 지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뉴스 공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동 후디스, SD 바이오 센서가 함께해 줍니다.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일동후디스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모두가 흔들리던 그 순간에 어떤 상황에도 꿋꿋이 우리는 기준을 지켰습니다. 정확하게, 신속하게, 편리하게 믿을 수 있는 기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진단키트 스탠다드 Q SD 바이오 센서.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당신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 5시 브리핑 맹형균 보도국 기자 함께하고요. 또 오늘 첫 출연이신데요. 저희가 깊이 있는 뉴스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른언론 실천연대 공동대표시고요. 전에 동아일보 파리 특파원도 지내셨던 김기만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기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로서는 몇 년 동안 생활하셨던 겁니까? 예, 기자로서는 1981년 동아일보에서 시작을 해서 20년 했죠. 네네. 네. 그리고 언론 관련 일들도 그 쭉 후에도 해오셨던 계속 거죠? 청와대 춘추관장까지 5년 동안 네. 국내 언론비서관, 해외 언론비서관 춘추관장을 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국회의장 공보수석을 했고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언론과 그러니까 말과 글에 대한 네네. 일을 쭉 마지막 문재인 정부에서도 네.
뭐 문재인 정부 문재인 후보의 뭐 대변인도 했고 언론 멘토 단장도 했고 시종 저는 지금 41년째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풍부한 실전 경험을 통해서 오늘부터 뉴스 해설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첫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진정한 민주 이념의 쟁취를 위해 봉화를 높이 들자. 이거는 예. 방금 말씀드린 4.19 오늘 예. 4.19죠. 네. 예, 고대 학생들의 시위대 선언문. 예, 맞죠? 맞습니다. 예. 오늘 4.19 혁명 기념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나란히 민주주의를 강조했고요. 먼저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헌화하고 분향하고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메시지는 SNS를 통해 나왔어요.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관심으로 성장한다. 정치를 넘어 경제로 생활로 끊임없이 확장될 때 억압과 차별,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4.19 민주묘지에서 진행된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4.19 정신 잊지 않고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은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김 대표님, 예. 지금 민주화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고 뭐 자랑스러운 민주화 역사도 있는데 2022년의 4.19의 의미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예, 2022년이면 이제 4.19가 62년인데요. 사실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자 이 새로운 정부의 출현이 민주주의의 진전이냐 혹은 후퇴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4.19는 우선 첫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시민혁명입니다. 네, 무혈혁명은 아니고 유혈혁명이지만 그리고 이승만 12년 독재에 대한 항거였기 때문에 반독재혁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2주년 4.19를 아주 요약한 좋은 시국선언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걸로 요약이 되는데요. 4.19 그 민주혁명회, 4.19 혁명 희생자 유족회, 그리고 4.19 혁명 공로자회, 4.19 선교회 이 4개 단체가 오늘 공동으로 시국선언문을 냈는데 간단한 요지는 4.19 혁명은 부정부패, 독재로 얼룩져졌던 암울했던 조국의 현실을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용기 있게 걷어낸 그런 새로운 민중운동이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전부 참여했다. 여기에는 동서의 분열도 없었다. 그렇죠? 실제로. 왜냐하면 첫 번째 발화지가 마산인데 주역인 김주열 학생은 전라북도 남원 출신이거든요. 영혼함이 없었다는 얘기죠. 또 여기에는 남녀 구별도 없었다. 심지어는 계엄군으로 출동한 군인들마저 우리 데모대열과 합류했다. 전 민족의 서사시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19 정신은 헌법 전문에도 지금 그 정신을 이어받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선언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국가가 심하게 분열되어 있다. 이걸 극복하는 길은 4.19 정신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리고 4.19는 지금 유엔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이 빨리 잘 그 기록유산으로 그 등재되기를 바란다. 차제에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국민운동을 구체적으로 전개해서 갈라진 국론 분열을 봉합하고 국민 통합의 대의를 이루자. 이걸로 시국선언문으로 오늘의 4.19가 충분히 설명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에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역사의 교훈을 오늘로 가져와야 되는데 62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 1960년만큼의 뭐 통합이랄까요? 국민들의 뜻이 하나로 모이는 것도 우리가 못하고 있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해 주신 거네요.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원칙적 발언인가 속도 조절 주문인가. 예. 어제 오후인가 늦은 예.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만났을 때 한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원칙적 발언을 많이 하셨다고 시간은 한 70분이라고 그랬는데요. 예, 대부분 뭐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일단 문 대통령은 임기를 지켜라라고 했고 다만 국민들은 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지만 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라고 했어요. 또 국회에도 한마디 했는데 개혁은 검경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국회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뭐 겉으로 보면 어느 쪽에도 힘을 실어준 것 같지 않지만 사실 지금 민주당을 비판하는 쪽의 이제 목소리를 보면은
검찰 개혁에 뭐 당위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급하다 이런 측면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 발언 중에 그런데 이 속도를 지적하는 건 없어요. 충분한 뭐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표현을 사실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표현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요 정도 선에서 애둘러서 이야기하는데 그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겠죠. 역시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뭐 잘못 얘기하면 빤한 소리가 될 수 있잖아요. 사실 거기서 그쳤다. 지금 좀 난감한 입장이다. 좀 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 거부권을 지금까지도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는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고 반대로 국회의 시간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네. 동시에 뭐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임기를 지켜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예. 뭐 성과랄까 소득이라면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 예. 네. 그러면 김호수 검찰총장은 총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국회에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오늘 국회에 나와서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요. 또 이제 검수완박 법안이 아니더라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이제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김호수 총장의 발언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국회에서의 발언은 아니고 오늘 출근길의 발언입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의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하여 제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안을 여러 개 좀 이어서 이야기를 했긴 했는데 이 수사지휘권을 다시 되돌리고 네.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것을 논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특별법을 만들어서 논란이 되는 수사에 대해서 이 검찰의 지휘부가 국회에 출석해서 현안 질의를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지금 검찰은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요. 오늘 저녁에도 평검사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인수위에서 또 반응이 나왔는데 즉각 중단을 촉구하면서 입법 폭주다, 쿠데타다 이런 즉각 평을 중단이 검수완박 법안을 중단하라. 중단하라는 건 예, 아니죠. 그렇죠. 네. 검수완박 법안을 즉각 네, 중단하라. 네.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지 말아라. 예. 이런 평을 내놨다는 저는 거고요. 지금 이 검찰과 민주당의 거의 정면 충돌, 예. 치킨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치킨 네. 게임. 근데 여기서 대통령이 나서준 것은 바람직하다.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만남으로써 일단 탈출구를 만들어줬다. 지금 검사들도 극단적인 행동을 하다가 그 탈출구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양쪽 답니다. 탈출구가 네네,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검찰에게도요. 네. 왜냐하면 검찰도 지금 완강히 저항을 하다가 일단 잠깐 멈췄거든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의 말씀 중에 세 가지 요점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의구심을 네, 갖고 네.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그렇죠. 부분. 형사사법 예, 예. 구조를 짜려면 네. 오로지 국민을 위한 예, 것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것이 검찰의 자기 정화, 자정운동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거의 균형추가 맞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균형추의 상당 부분이 검찰에 대한 그 자성 촉구 그쪽에 훨씬 무게추가 가 있다 저는. 아니 근데 김기만 대표님 네. 어떤 권력 기관이 대통령이 뭐 자정이 필요하다, 자성을 해야 된다 하면 자성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한 얘기로 자꾸 야, 들려서 그러나 네. 대통령의 말씀이 그것은 지상 명령 정원 명령은 아니라도 네. 최고 권력 담지자가 검찰총장을 향해서 당신들 반성해야 된다.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라 하는 것은 상당히 무게 있게 촉구한 겁니다. 아니 무게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네. 결과가 검찰의 반성, 뭐 자정으로 나타나는가 또 하나 오늘 4.19여서 특별히 그런데요. 제도라는 게 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이해나 선해라고 그러죠. 선의의 이해에 기반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불신에 기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가인데도 이렇게 자성만 이야기하는 건 좀 아쉬운 대목이 있는데. 뭐 네. 문재인 대통령님 자신도 스스로는 아마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검찰총장을 시켰다가 정면으로 배신을 당했고 네네. 두 번째 시킨 김호수도 지금 전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김호수 총장은 작년 6월에 취임을 해서 지금 9개월이 지났는데 존재 하나 작동하지 않는 총장 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참 예를 들어 인사 보자면 실패네요. 네, 그냥 검찰총장으로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뭘 했습니까? 김학의 무죄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검사 3명 룸사롱 이 사건 100만 원 이상이면 처벌해야 되는데 99만 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김호수 총장 때입니까? 네, 그때부터 네, 네. 이어져 내려온 네. 거고. 자, 너무나 분명한 지금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너무 명백한 사건인데 지금 소환 조사도 한번 안 했어요. 네. 이게 지금 김우수 총장 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총장이 갑자기 지금 이런 그렇죠. 부지런해지고 뭐 건박 사표를 완수의 내고. 측면에서 네. 이렇게 막 나서서 내가 검찰총장이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워요. 왜 지금까지 9개월 며칠간 아무것도 안 하다가 네. 갑자기 이렇게 용감하게 나서느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죄송합니다만 네. 김 대표님 오늘 처음 뵙는데 네네. 그런 김호수 검찰총장의 행태도 문제지만 9개월 넘도록 아무 일도 안 할 사람을 검찰총장에 시키고 갑자기 배신해가지고 뭐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표를 내는 사람을 시키는 문재인 정권도 문제 아닌가. 뭐 저도 그 부분은 대통령님의 인사에서 네, 일부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인사 문제를 지금 맹 기자가 들려주셔야 되는데요. 예, 정호영 맞습니다. 장관 후보자 얘기죠. 네. 예, 제목을 정호영은 방패막이인가라고 뽑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저희가 어제도 좀 짚어봤는데 뭐 논란은 똑같은 얘기를 또 하진 않겠지만 다만 이 중요한 부분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사퇴론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윤석열 당선인 측도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약간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를 언론에서도 많이 40년지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당선자 쪽에서 나온 얘기겠죠? 예. 아니면 후보자 그렇겠죠. 정호영 후보자든 둘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네. 얘기해 준 거지 뭐. 정확히는 술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예. 네. 근데 이 40년지기란 표현이 좀 잘못됐다라고 그 예. 무슨 43년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혹시? 그러니까 선을 그었고 네. 이 뭐 정호영 후보자도 이 직이라는 표현을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했어요 오늘. 네, 네. 확실히 어제까지만 해도 부정의 팩트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배현진 것과는 대변인의 예. 얘기였죠. 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이런 가운데 이제 정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서 또 정면 돌파 의지를 또 보였습니다. 이것도 발언 한번 준비했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현재까지 단 하나의 의혹도 불법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왔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 단 한 건도 불법이거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예. 오늘 아침에 이 방송을 나오기 위해서 신문 10개를 보고 나왔습니다. 예. 간단히 신문의 사설 제목만 소개하겠습니다. 정호영 의혹 즉각 사퇴하라. 정호영 즉각 사퇴하고 조사받으라. 이게요. 깜짝 놀랄만한데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소위 조중동? 경향이나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죠. 예. 네. 자, 서울신문조차 정호영 즉각 의혹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한국일보조차 한겨레 이런 걸 빼고 동아일보, 중앙일보조차 중앙일보는 정호영 문제 있는 걸 알기도 시켰나 이렇게 나옵니다. 유일하게 사설을 안 쓴 신문이 조선일보하고 매경 2개뿐입니다. 네. 이것이 전부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보면 지금 정호영 당선자는 저렇게 변호를 하지만 국민 감정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병역 그리고 편입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것은 우리 국민들은 이 배가 고픈 건 참는데 배가 아픈 건 못 참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병원장하고 부원장 할 때 우연히도 아들 딸에 편입했어요. 근데 자기가 아는 교수들이 면접 만점 줬어요.
척수 협착증은 5년 만에 발견이 됐는데 그동안의 치료비는 15만 원이었어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이미 모든 언론이 끝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윤 당선자마저 특별한 의혹이 없지 않느냐. 이게 더 국민들을 분노케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사퇴를 왜 늦추는 측면이 있냐? 네. 이게 사퇴를 지금 해버리면은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또 거세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 방어막 그래서 예. 방패막이다. 그래서 제목을 뽑았던 거고요. 그리고 정호영 씨는 소모품이군요. 그러면 뭐 그렇게 좀 슬프네요. 예. 네. 일단 40년직이란 말은 정호영 후보자가 본인이 언론 인터뷰에 했던 말이고 실제로는 친구의 친구라고 합니다. 네. 뭐 40년지기는 권성동도 있고요. 예. 네. 이상민은 뭐 중앙고 4년 후배고 그래서 외신에서 이번 내각이 슬리브 캐비넷 이 네. 옷깃이 스치는 사람을 쓴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창피해라. 4.29 날 이런 얘기를 해서 저 민주 영령들께 죄송하지만 그래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 김기만 대표님 첫날인데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깊이 있게 찔러 주셔가지고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반가우셨을 것 같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세상과 뉴스를 바라보는 오창익 앵커의 시선. 오창익의 창. 오창익의 창. 오늘 오창익의 창은 조국의 강을 건너자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이 모두 정해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오로지 능력과 인품만으로 골랐다지만 형편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저 제이성만 차리기 위해 살았던 사람들 투성입니다. 대형 법률회사 고문으로 수십억 원을 받고 이해관계에 있는 외국 회사에서 수억 원의 임대료를 챙긴 부인 그림까지 대기업에 팔아 돈을 번 사람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장관 후보자들도 더하면 더했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43%나 올려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자질과 도덕성이 부족한 후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행태는 심각합니다. 자녀들이 정 후보자가 근무하던 경북대 의대에 잇따라 합격한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의대 편입학 당시 구술과 면접이 모두 블라인드 전형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실제로 정 후보자 자녀들은 얼굴과 이름을 모두 노출한 상태였다는 게 언론의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딱 하나, 이런 거짓말만으로도 정호영 후보자는 장관이 되어선 안 됩니다. 많은 분이 정호영 후보자의 사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를 비교합니다. 맞습니다. 조국 전 장관으로서는 이런 게 공정이냐고 분통을 터뜨릴 만합니다. 저는 정호영 후보자도 조국 전 장관처럼 딸의 고등학교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수색으로 빼앗아 버리는 식의 모욕과 폭력적 수사를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국 장관식의 비극은 이제 되풀이돼선 안 됩니다. 검찰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 장관 인사를 사실상 좌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질 없는 사람을 그저 오랜 친구라고 장관 자리에 앉히고 끝없이 이어지는 비리 의혹에도 인사청문회까지 버티겠다는 오만은 곤란합니다. 장관 인선, 이제는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건 더욱 엄정한 검증과 진정으로 능력과 도덕성만으로 인재를 발탁하는 선진적 인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윤석열 정부, 아니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자질 없는 국무위원들의 후보자 지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오창익의 창이었습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픽입니다. 예고해드린 것처럼 박경서 박사님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인권 대사를 지내셨고요.
직전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지내셨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예전에 총재라고 회장의 직함을 불렀는데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대한적십자사 총재라는 직함이 더 머리에 남으실 텐데 지금은 회장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자, 박경수 선생님, 요즘 하여튼 저희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들 중에는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좀 낯선 또 젊은이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분이신지 제가 좀 듣고 싶은데 원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셨죠? 그 전임 강사 될 때에 네. 서울대학교를 떠났으니까요. 네. 전임 강사라는 게 이제 네. 교수죠. 전임 강사, 뭐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하여튼 그런데 그러시다가 그 전까지는 이제 70년대 크리스천 아카데미라고 일종의 에큐메니칼 또 크리스천의 사회 참여 운동을 하셨고요. 그러다가 스위스 제네바로 가셨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잘 아시는 조직인데 WCC 세계교회 협의회의 아시아 담당 책임자로 18년 동안 일하셨던 거죠. 18에 네, 18년 근 동안 20년을 했네요. 네, 일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국에서 이제 인권을 읽어주신 거죠.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도 하셨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단계에서 또 상임위원으로 역할도 하셨고요. 네, 최근까지 적십자사 총재 회장으로 지내셨던 분입니다. 제가 대충 비슷하게 설명한 건가요? 잘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 인생을 키워드로 보면 인권, 평화, 그리고 크리스찬 뭐 이렇게 저는 세 가지로 보이는데 어떠셔요? 네. 네, 평화. 요즘 뭐 지속 가능한 발전까지 네. 평화, 인권,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공부하는 사람. 네. 아이고. 근데 그러기 시작한 게 사실은 그 어떤 종교적 정체성 이런 거로 저는 보이는데 신앙의 연장이랄까 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떠신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네. 여수 순천 사건이 터져요. 아, 네. 엄청난 비극이었죠. 네. 순천은 이제 아름다운 데인데 그게 이제 순천의 경찰과 여수의 군인 14연대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순천에서 서로 총질을 한 게 여수 순천 사건 아니겠어요? 네, 옛날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도 불렀고 그 또 반란이라는 건 항쟁이라고도 이제 불렀고. 아니고 네. 여순 사건에서 많은 민간인들과 군인 경찰이 세상을 떠났죠. 아, 그걸 거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보셨어요? 4학년 때에 우리는 거의 그 며칠간을 아스팔트에서 꿀고 대낮에는 있었고 저녁에 잠만 자고 들어가고. 근데 문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순천에 무고한 순천 시민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어요. 네. 그래서 순천 앞에 큰 내천이 있는데 그게 빨간 피로 물들인 게 이제 그걸 생각이 초등학교 때 나고. 보신 거예요? 예.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터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쟁 중에 저희 외할머니 집에 피난을 갔는데 저희 피난 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 저희 외할머니 외숙 그 다음에 외숙모 내 조카들 셋 6사람이 제 눈앞에서 구덩이에서 대창으로 아이고. 공비한테 죽는 그런 걸 목격을 했는데 어렴풋이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폭력, 전쟁은 안 된다. 평화는 꼭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엄청난 가족사의 비극이 있으셨는데 그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교회에 다닐 때에 네. 목사님의 설교들을 이제 많이 듣고 해서 사역과 간 것도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이 편에 서 있는 거가 사역일 거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갔고. 일종의 사회의 의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거. 그러고 이제
진짜 평화나 인권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발전은 최근에 들어왔습니다만은 이런 걸 생각하게 된 것은 제네바의 18년의 긴 세월 동안에 네. 지구상에 있는 그 독재에 시달리는 그다음에 그 목소리 없고 억눌리고 소외된 계층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그런 게 이제 나의 인격이랄까 이렇게 됐네요. 약간 사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정말 꿈만 꾸고 지금으로 보면 막 어린이 공원 이런 데 놀러 다니고 귀염만 받아야 될 어린이가 예. 아주 끔찍한 정말 구체적인 비극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작년이 돼서 스위스에 가셔서는 온갖 저 세계 무슨 저 뭐죠 이런 좀 아픈 얘기들 아까 뭐 목소리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 쫓기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와, 이 스트레스나 이런 건 어떻게 푸셔요? 네. 저는 이제 직접 아시아 국장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루안다 사태 때에 후투족하고 투투족이 서로 싸워서 100만의 이제 양민이 또 거기서 학살당하는 네. 그 현장에 가보고 미얀마 그때는 버마였습니다마는 버마의 군부 독재에서 시달리는 그다음에 그 버마 사람들의 그리고 가난에 시달리는 거 거기 또 북한에 가가지고도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 이런 것들을 직접 보니까 그게 이제 내 경험으로서 몸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조금이라도 평화라든지 인권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한 게 아니구나. 네. 북한에는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제가 적실자사 하면서 이산가족 할 때까지 총 합해서 38번이네요. 우와, 네. 엄청나. 그러니까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그때 계실 때도 가셨던 거죠? 제네바를 떠날 때에 26번 갔어요. 네, 그리고 제네바를 떠나서 지난 22년 동안 네. 그 인권대사 하는 7년을 제외하고서는 가끔 북한에 이제 가는 거가 있어서 그까지 합하니까 전체 38이라고. 북한에 대한 이해랄까, 북한 사회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실 텐데요. 전문가라기보다도 네. 한 편을 조금 안다 이거겠지. 네네. 그런데 지금 남북 관계가 나쁜 거 아닙니까? 어느 때보다도요? 거의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강대국에 말하자면은 그 파워 게임에서 우리들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도 있죠. 그런 것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코로나가 있습니다. 코로나 네. 때문에도 그런 거가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봉쇄를 하는 거, 봉쇄를 봉쇄를 통해서 방역을 해버리니까 하겠다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네. 거기에서 나올 수도 없고 이렇게 네네.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년이 퍽 넘어버렸어요. 아, 아까운 시간이 그런 그렇게 것도 지나갔군요. 있고. 네. 그러기 전에 이제 저쪽에서 그 연락사무소 폭파할 때에 상당히 저쪽이 남쪽을 불신하는 네. 걸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 제가 그 스위스의 제네바에 18해 동안 북에다가 인도주의 원조 준 게 4,300만 불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전 세계에서 돈을 모금해서 준 건데 이 판문점 선언은 상당히 아주 잘된 선언이었는데 그게 폴로업이 힘들게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현재는 답보 상태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다. 좀 아쉽고 대사님이 예전같이 그 북한을 왕성하게 오가하셨던 것 같은 활약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박사님이요. 그 4.19 때는 직접 현장에서 경험을 하셨던 거죠? 1960년은 청년이셨죠? 4.19 때는 바로 제가 이제 대학생 때니까 대학교 60년이죠. 그러니까 제가 사회학과
학생 회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학과 정치학과 모두 물리과대학에서 4월 19일 날 종로를 통해서 경무대에 가서 그리고 옛날에 국회의사당 앞에 전부 모여서 했었던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4.19라는 게 결국은 우리 학생이 직접 이제 불의를 참지 못하고 나왔다 하는 이제 현대사에 있어서의 하나의 큰 네, 굉장히 중요한 의거죠. 분기점이고 또 민주화 투쟁이죠. 네, 네. 민주화 처음 투쟁이고 그리고 그거가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5.18 광주 사건 터지지 그 다음에 60만 세 사건 네네, 나오죠. 87년 6월 그다음에 항쟁. 촛불까지. 학생 그러면 이제 1960년에 비해서 지금 62년이 지났으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민주화에 성공했다 그러는데 한편에서는 민주주의가 부족하다. 특히 요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검찰이 너무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민주주의 원리로 쪼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우리 박사님께서는 2005년에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 위원장도 지내셨는데요. 하여튼 경찰에 대한 관심 또 검찰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우리 사회 원로로서 길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의 하나의 원칙은 견제와 균형 아니겠습니까? 네, 견제와 균형. 네. 견제와 균형인데 한 그룹이 너무 모든 걸 독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제가 교육에서 지난 22년 동안 쭉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문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다른 기구들이 분리해서 서로 상호 견제를 하면서 균형을 잡히도록 한다. 이렇게 돼서 방향은 잘 가는데 결국 국민이 왜 이게 필요하냐 하는 것을 많이 계몽을 시켜야 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국민이 그렇구나 하는 거에서 이제 인간의 우리 이제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생각하는 기본권이 잘 되려면은 결국은 이제 한 그룹이 모든 걸 독점하는 것보다 균형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이 조정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미완의 과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프리덤 하우스가 뉴욕에서 늘 자유권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 25년 전부터서 자유가 있는 나라 평균 네. 2점 받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이 한 56개쯤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민주화는 됐지만 갈 길은 멀다. 경제 대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은 있고 문화 대국으로서의 위상도 있지만 인권 선진국으로서는 아직 부족함이 있는 거네요. 전 세계에서 50등, 60등 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꼭 잘 돼야 될 겁니다. 부활절 엊그제 지냈고 지금 부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박사님 저 개신교인이시지만 우리 다 형제들이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듣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하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편에 그다음에 억눌린 사람 편에 서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게 이제 당시에 집권당이라든지 힘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또는 무식한 군중들이 네.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이제 죽으면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은 권력이라든지 힘보다도 정의라든지 진리라든지 인권이 살아난다. 결국 산다. 그게 네. 승리한다. 요 메시지겠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당장은 권력이 힘세 보이지만 결국 보편 가치죠. 정의, 민주주의, 인권 또 사람들의 삶이 이긴다.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 많은 시간 배워야 되는데 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송구하고 다음에 또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초대 인권 대사를 지내신 박경서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우리 시대 인권 문제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분단의 땅. 한반도의 평화를 전 세계의 평화로 이어갑니다. 평화 공감. 네, 청취자 여러분 계속 오창익의 인권 공감 이어가겠습니다. 화요일에 고정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평화 공감인데요. 지난번까지 이제 강미진 대표께서 쭉 순서를 맡아주셨는데 그렇게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또 다른 시각으로 또 평화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실 텐데 첫 번째 손님으로 고정을 해주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뭐 오라면 와야지 뭐.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좋은 태도이십니다. 오라면 와야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박경서 박사님께도 여쭤봤는데 남북 관계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쁜 상태죠. 지금 네, 나쁘죠. 네. 앞이 안 보이죠. 그럼 굉장히 나쁜 거네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앞이 안 보이죠. 더구나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쪽 그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했던 말 때문에 이를테면 선제 타격, 그다음에 뭐 네.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네. 그런 말 때문에 북쪽에서도 지난 4월 4일인가? 지금 4월 달이죠. 네. 4월 4일 날 김여정 명의로 상당히 고약한 그 성명이 나왔죠. 네네. 남쪽이 선제 타격하면 북쪽은 핵폭탄을 쓸 수밖에 없다. 저는 어떤 게 연상되냐면 한 5년 전쯤으로 시계를 돌린다면 그때도 뭐 남쪽은 정권 교체기였고 또 남북 간의 관계가 파행을 거듭하고 또 비록 말뿐이라고는 했지만 아주 험한 말을 주고받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험한 말은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주고받았죠. 네네. 남북 간에는 안 그랬습니다. 네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특성이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는 정권이었기 때문에 남북 화해협력 더 올라가면 이제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네. 계승하는 정권이었기 때문에 북쪽에서도 기대가 있었어요. 그 DNA를 그쪽에서 중시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겠다고 하는 정권이니까 그러면은 뭐 말이 한번 통할 수 있다. 기다려 보자. 네. 결국 그게 통해 가지고 2017년에는 뭐 트럼프 때문에 험악했었지만은 2018년에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자진해서 참가를 하고 특히 그날 2월 9일 날 김여정한테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는 친서까지 들려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개막식에 참여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이 아주 성공리에 끝나게 됐고 그게 토대가 돼서 결국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야말로 그 미국의 대통령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과 싱가포르에서 1대1로 이렇게 그야말로 성조기와 인공기를 나란히 걸어놓고 그 앞에서 이제 조우하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가 일어날 수 있었죠. 근데 그게 불과 4년도 안 됐잖아요, 지금. 만 4년이 안 됐죠. 네, 만 4년도 안 됐는데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요. 근데 네. 남북 관계가 1년에도 뭐 그 추나추동이 있어요. 네. 추나추동이 있어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지나고 겨울 들어오면은 봄이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삭막하게 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지금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쉽게 봄이 올 것 같지 않은 그야말로 출래불산출이라고 이 말도 벌써 이제 그 너무 이제 낡아빠진 표현이 됐는데 그런 상황에 좀 빠져 있죠. 너무 이쪽에서 해놓은 말이 있고 네. 저쪽에서도
저쪽에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이제 내놨던 건데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은 북한도 강하게 나갈 것이고 미국이 선하게 나오면은 북한도 선하게 나가겠다. 강대강 선대선 입장을 밝혀놨는데 지금 남쪽의 새 정부를 끌고 갈 사람들이 뭐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발언을 해놓은 거에 대해서 북쪽에서 이미 강대강으로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쉽게 풀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남북 관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북미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근데 풀기 어려운 난제인 것 같긴 한데 바이든 정권 출범 이후에 북한에 대한 태도는 모호하기 짝이 없다 이런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이 뭐 외교위원회에서 뭐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뭐 몇십 년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외교에 귀신일 거다 하는 기대를 모았었죠. 기대가 있었죠. 네. 그런데 그 양반이 오바마 정부 때 부통령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라는 애매모호한 전략입니다. 뭐냐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는 정책을 8년을 추진을 했어요. 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바마 정부 8년 동안에 임기 8년 동안에 북한이 핵실험을 4번을 했습니다. 네. 북한이 지금까지 부시 정부 때 노무현 부시 정부 때인 2006년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 때 문재인 정부인 그때인 2017년에 한 번 했고 그래서 각각 한 번씩 두 번 했고 중간에 오바마 정부 때 오바마 한국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때 핵실험을 4번이나 했어요. 북한이 핵실험을 4번이나 하게 만든 책임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인 인내라는 해괴한 전략인데 그때 부통령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해서도 사실상 전략적 인내로 좀 북한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북한이 조건은 대화에 나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겠다는 뭐 성킴이 이번에 왔지만 네. 똑같은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좀 약간 분통도 터지고 이런 마음인데 자 아까 DNA 말씀하셨잖아요. 남쪽 정부에도 DNA가 있다. 핵 정책을 계승한 쪽이니까 남북 관계 저쪽 입장에서는 북남 관계가 좀 진전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 북미 관계가 틀어지면서 남북 관계도 함께 틀어진 형국이지 않습니까 지금요? 근데 이제 북미 관계가 틀어져도 남북 관계를 끌고 나가는 정부가 있습니다. 네. 제가 박정희 정권 때부터 뭐 공무원이니까 네. 박정희 정권인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박정희 대통령 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일을 했지만 북미 관계가 안 좋아도 남북 관계를 그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북미 관계를 풀어줬던 시절이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이제 DJ 때죠. 네. 그리고 노무현 때고. 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 상황을 그 관리해 나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거를 한때는 뭐 중재자, 촉진자 또는 운전자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 남북 관계를 먼저 발전시키고 그 힘이 결국 북미 관계를 발전시키고 또 북핵 문제 해결의 상황을 조성해 나가는 동력으로 썼었죠. 네. 그러면 DNA를 따져보면 그런 말씀 주시죠. 네. 그 DNA 그러니까 이른바 진보 정권이라는 진보 정권은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데 보수 정권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걸 북쪽이 더 잘 알아요. 네. 기대를 안 해요. 그리고 남쪽이 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들은 거기에 강대강 선대선으로 대응을 하겠다. 저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를테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남북 관계를 주도하면서 미국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파행으로 치닫지 않도록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역할을 하려고 했죠. 했습니다. 역할을 하려고 했었고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을 대북 정책으로 표방을 하면서 밀고 나갔는데 그때 남북 관계가 2018년 4.27, 9.19 두 번에 걸친 정상회담 과정에서 미국이 볼 때 너무 빨리 나가는 걸로 인식이 됐어요. 네. 미국이 놀랐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반도에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건 어떤 뜻이죠? 뭐 철수를 뭐 미군 철수를 미군. 한다든지 네네. 미군이 네. 철수를 한다든지 또는 남북한이 너무 빨리 가까워지면은 동아시아 국제 정치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데 네. 겁을 먹고 2018년 그 11월 20일 날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날 합의가 됐는데 한미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한미 워킹그룹은 한미 간의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북핵 문제 이 세 가지를 삼위일체로 연결시켜서 모든 것을 한미 남북 한미 실무자들 간에 협의를 한 다음에 뭐 일을 추진해 나간다. 그 얘기는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미국은 동아시아 국제 정치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말하자면 한국의 발목을 잡게 만드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거를 나쁘지 않은 그 뭐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 정부가 그냥 받아들였기 패착이었었어요. 네. 그 뒤에 사사건건 발목이 잡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종의 숙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 학생의 처지가 된 거죠. 그렇죠. 한미 워킹 그룹이. 숙제 검사도 아니고 네. 모든 행동에 허가를 받아야 외출이고 뭐고 다 그렇죠. 네. 대표적인 것이 2018년 11월 20일 날 그런 것이 만들어진 뒤에 1월 달에 19년 1월 달에 북쪽에 독감이 유행을 했어요. 네. 그 독감이 유행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그야말로 인도주의 입장에서 타미플루라고는 독감약을 보내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뭐 큰 예산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싣고 가는 트럭이 이제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개성 쪽으로 네. 판문점 지나서 올라가면은 이 비무장지대 그 저 철조망에 통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열어줘야 이제 개성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통문을 누가 관리하냐면 유엔군 사령부, 다른 말로 하면 주한미군 사령부가 네. 관리를 해요. 네. 안 열어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약은 가도 좋지만은 트럭은 안 된다.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 근데 트럭은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 억지를 쓰는 거죠.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니 트럭을 거기다 놓고 오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고. 그거는 완전 트집이네요. 트집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흔히들 뭐 국제정치학하는 사람들은 그해 2월 27, 8일경에 하노이에서 열렸던 회담이 빅딜이라는 그 빅딜이 안 되면서 미국이 바라는 대로 빅딜이 안 되면서 회담이 판이 깨졌고 그래서 남북 관계도 그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미 한미 워킹그룹 때문에 2019년 1월 달부터 남북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 네. 이건 절대로 이건 미국을 제가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실관계예요, 사실. 그러면 그 미국이 지금 요즘 말로 보면 팩트입니다. 네네 중요한 변수가 될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갔다 한국에 오는 게 확실한 것 같은데요.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그 바이든이 이렇게 일본, 한국을 뭐 순방하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동아시아 국제 정치에서 지금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 문제입니다. 네네.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미국 혼자 힘이 딸려요 지금. 미국이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유난히 동맹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미국의 힘이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도 그러니까 필요하고 인도도 그렇죠. 필요하고 쿼드. 네. 그 일본도 필요하고요. 네. 호주, 그다음에 인도, 네. 미국이 네 나라가 스크럼을 짜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자. 그게 이제 쿼드고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바로 이제 한국이 중국과 관계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가 한미 관계만큼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긴밀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한국이 지금 네. 이미 잘 아시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이미 다 아시는 거지만은 우리가 지금 G10이 됐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고 네. 군사적으로는 6대 군사 대국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됐어요. 네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그다음에 일본, 한국. 일본이 우리보다 위입니다. 네. 그 군사비 기준이죠. 군사비 네네. 군사. 그리고 또 무기라든지 이런 걸로 네. 그 전부 다 비교를 해 보면은 한국이 6번째고 북한이 한 27, 8번째 되는데 바로 군사 대국이 되고 경제 대국이 된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미국도 대중국 정책을 추진하고 대러시아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아니 그 대한민국의 위상이 커진 건 좋은데 그럼 미국이 이 중국 포위 전략이랄까 인도 태평양 전략을 짜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이야기하러 온다면 한국 입장에서 좋은 방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남북 그거를 이제 관계를 잘 헤쳐 나가야죠. 그러니까 미국의 네. 요구를 그 단칼에 거절할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 했다가는 그날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받아서 어려워질 거고 그러니까요. 뻔히 그건 불을 보듯이 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이 미국의 그 입장을 어렵게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외교의 자국 중심성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묘한 외교를 벌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선제 타격 얘기도 해서 윤석열 정부가 담당해야 될 목 아닙니까? 숙제인데 잘 풀어갈까요? 글쎄, 근데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유난히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그렇고요. 네. 예, 한미동맹을 유난히 강조하는데 내가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미 힘이 빠졌습니다. 옛날의 미국이 아니에요.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GDP 격차는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그 현재 미국의 GDP와 중국의 GDP의 격차는 중국의 GDP가 미국 GDP 한 71.5% 정도 됐었는데 네. 작년 말 현재는 73.5%로 올라갔어요. 네. 점점 그 격차는 좁혀지고 언젠가는 중국의 GDP 총액이 미국의 GDP 총액을 능가할 겁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과의 그 경제 협력 관계를 잘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미국한테 설득을 해야 돼요. 시켜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정말 시간이 없어서 죄송한데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말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옛날의 미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창익의 뉴스 공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